2001년 10월 12일 새벽, 전북 군산 옥도면 앞바다. 물 한 개가 낮게 깔린 서해는 고요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지나간 지 몇 해, 이곳 바다엔 여전히 삶의 무게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건너온 청년들이 김 양식장과 어선을 오가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어 밤 10시가 되어야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 9시 15분, 관리선 위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곧바로 구조되었고, 다른 한 사람, 28살의 리아는 그대로 바다에 삼켜졌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말했습니다. 불운한 사고였다고. 하지만 수색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빠진 게 아니었다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잊혀진 바다 아래 진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의 군산은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외환위기의 충격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시절, 이곳 서해안 어촌은 여전히 바다에 생계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경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낡은 어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김 양식장이었습니다. 군산 옥도면 앞바다는 그 시절 전국 김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바다였습니다. 겨울이면 수평선 끝까지 검은 긴발이 줄지어 섰고, 새벽마다 작은 관리선들이 그 사이를 누볐습니다. 그러나 양식장이 늘어날수록 일손은 줄어들었습니다. 15시간씩 바다 위에서 일할 젊은 한국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숙소는 컨테이너나 판잣집,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이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때 양식장 주인들이 택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가 허용한 이 제도를 통해 먼 나라의 청년들이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중국 동포들이 왔고,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청년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리아는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2000년 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야. 3년만 일하면 고향에 집을 지을 수 있어. 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어머니와 두 동생을 남겨둔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첫 겨울은 잔혹했습니다. 손가락은 얼어붙고 바람은 얼굴을 베었으며 숙소 컨테이너는 밤마다 성에가 얼었습니다. 6명이 한 방을 쓰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고향으로 보내는 30만 원이 가족의 생명을 이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리안이 일하던 양식장은 군산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50대의 주인은 20년 넘게 이 바다를 지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선 2척, 긴발 3천장, 외국인 일꾼 7명, 그리고 선장 1명과 기관장 1명. 계약서상 월급은 70만 원이었지만 숙식비와 보험, 관리비 명목으로 20만 원이 공제되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 대신할 사람은 많다. 그 말이 법이었습니다. 리아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김을 걷고 부표를 손질하고 밤이면 그물을 정비했습니다. 손은 김물에 까맣게 물들고 등은 항상 젖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했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일을 잘해. 선장의 칭찬은 늘었지만 그 칭찬은 곧 더 많은 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고향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자신을 상상하며. 하지만 2001년 여름, 바다는 달라졌습니다. 김값이 폭락했고 주인은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어렵다. 월급에서 10만 원씩 깎겠다. 그건 통보였고 협의가 아니었습니다. 리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서? 여기선 내 말이 계약이야. 그날 밤 리아는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인데 동료 중 누군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자. 신고하면 다 쫓겨나. 리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고향에서 온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보내준 돈으로 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단다. 10월 초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은 고향으로 내려갔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양식장에 남았습니다. 추석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에게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리아는 며칠 동안 혼자 부표를 손질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는 양식장 끝 철제 부표 위에 올라가 멀리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향을 향해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10월 11일 밤 선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관장이랑 같이 나가자. 부표 몇 개만 바꾸면 돼.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관리선은 바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햇살은 반짝였고 물결은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두 사람이 동시에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은 살아 돌아왔고 다른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년 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금요일, 그날의 일기예보는 맑음, 풍랑 없음.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5시 30분, 리아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동료가 끓여둔 라면, 국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그날 그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동료의 물음에 리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8시 30분, 선장이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안, 준비됐지? 오늘은 너랑 기관장이 같이 나가. 리아는 파란 방한복 위에 낡은 주황색 구명조끼를 걸쳤습니다. 그 조끼는 오래되어 부력마저 의심스러웠지만 그마저도 그에겐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8시 50분 관리선이 부두를 떠났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침 햇살은 수면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갈매기들이 낮게 울며 배를 따랐습니다. 선장은 담배를 피웠고 기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리아는 난간에 기대어 먼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 속엔 어젯밤 쓴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돈을 더 보낼게요. 9시 05분. 배는 오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긴발 사이로 철제 부표들이 떠 있었고 바다는 유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저 부표부터 교체하자. 리안, 밧줄 좀 잡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선장은 담배를 피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장은 초조하게 공구를 쥐고 있었고 그 시선은 리안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리안은 그 기묘한 정적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9시 12분. 리안, 저쪽 부표 좀 봐봐. 뭔가 이상한데. 그가 몸을 기울인 순간 무언가 강하게 등을 밀었습니다. 첨벙. 서해의 물은 차가웠습니다. 17도의 바다. 몸이 닫혀 숨이 멎었고 무거운 작업복이 그를 곧장 끌어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서툴지만 절박했습니다. 배 위에 두 남자. 그들의 얼굴은 역광 속에 가려져 있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3초, 5초, 10초.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뛰어드는 척이었습니다. 허리까지만 담근 채 금세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리는 젖었지만 상의는 말라 있었습니다. 리아는 구명조끼를 붙잡았지만 그 낡은 천은 이미 물을 먹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마지막 장면, 배 위에 두 남자, 그리고
그들 뒤로 펼쳐진 맑은 하늘. 9시 15분. 선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5구역. 사고 발생. 사람이 물에 빠졌어.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9시 18분.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수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결만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빠졌습니까? 저기, 저 부표 옆이요. 선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이미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바다였습니다. 해경이 도착했을 때 기관장은 젖은 바지를 쥐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었어요. 구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 위에는 이상할 정도로 물기가 없었습니다. 배는 마른 듯 깨끗했고 젖은 건 기관장의 바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작게 울었습니다. 리안의 침대 위에는 그가 쓰다 만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래로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이 떨어진 것처럼. 9시 15분. 그 15분은 리안의 인생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단 두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세척이 사고 해역에 집결했습니다. 수색 범인은 반경 500m, 수온 17도. 잠수대원 6명이 교대로 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해의 시야는 최악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도 1m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은 흐렸고 냄새는 쇠비린내 같았습니다. 첫 번째 잠수, 아무것도.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긴발 고정 밧줄과 닷, 오래된 그물 조각뿐이었습니다. 오후 4시, 해가 기울며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해경 책임자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습니다. 17도의 바다, 3시간. 생존 가능성은 이미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시각, 군산경찰서 조사실. 선장과 기관장은 따로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타실에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이미 빠졌어요. 기관장이 바로 구조하려고 뛰어들었습니까? 예, 바로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왜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선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미끄러졌겠죠. 바다는 늘 위험하잖아요. 다른 방에서는 기관장이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부표를 확인하던 리안이 균형을 잃었어요. 제가 바로 뛰어들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제가 잡았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젖은 바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그날 조사는 작업 중 실족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서류 2장, 결론 1줄, 실수, 구조 실패, 시신 미발견. 그리고 두 사람은 저녁 6시에 귀가했습니다. 10월 13일 새벽, 수색이 재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잠수사 3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양식장 주인이 고용한 인력들이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빨리 끝내야 조용히 덮을 수 있었으니까요. 잠수사들은 긴발 사이 닷줄 아래까지 훑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란 작업복, 주황색 구명조끼, 작업화 한 짝조차.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바다는 모든 흔적을 삼켰습니다. 이상하네요. 한 잠수사가 물 위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라도 떠야 하는데 조류 때문에 떠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구명조끼 입은 사람은 결국 뜹니다. 며칠이 지나면 꼭 떠오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0월 14일 수색 범위는 1km로 확대되었습니다. 인근 갯벌과 해안까지 뒤졌지만 바다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5일
양식장 주인이 해경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미 사흘 지났잖아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가족 연락도 안 돼요. 불운한 사고였어요.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럼 시신이라도 찾아야죠. 찾아서 뭐 합니까? 돈만 들죠. 그날 오후 수색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보고서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광역 표류 수색으로 전환. 하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그건 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리안 형은 수영 잘했어요. 한 인도네시아 청년이 울먹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그리고 자신들이 쫓겨날까봐. 그들의 비자는 고용주에게 묶여 있었고 침묵만이 생존이었습니다. 10월 16일 양식장 주인은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인 리안 작업 중 실종. 시신 미발견. 그 문장은 짧았고 차가웠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10월 18일 마지막 수색. 경비정은 반경 5km를 돌았지만 떠 있는 건 스티로폼과 비닐뿐이었습니다. 보고서엔 한 줄. 발견 사항 없음. 그날 밤 동료들은 조촐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리안의 침대 위에 과자와 콜라를 올려두고 라이터 불을 켰습니다. 리안 형, 어머니 만나세요. 누군가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시신도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죽음은 종이 2장으로 요약되었고 그의 자리는 결혼 1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잔잔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 17도의 어둠 속 어딘가에 리안은 여전히 떠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렇게 혼자. 하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남았다. 그날 물에 뛰어든 사람은 진짜 구조하려던 게 아니었대.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전북일보 사회면 하단 5단 기사 한 토막이 실렸습니다. 군산 해상서 외국인 근로자 실종. 12일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도네시아인 근로자 AC-18가 실종됐다. 군산해경은 3일째 수색 중이나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광역 수색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120자. 리안이라는 이름도 그의 얼굴도 사연도 없었습니다. 그저 외국인 근로자 A씨. 그 옆엔 부동산 광고가 있었습니다. 군산 신축 빌라 분양. 그 아래엔 작은 구인 광고. 양식장 근로자 모집. 월 70만 원.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다음 날 그 기사조차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제목들이 지면을 채웠습니다. 새만금 개발 본격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리안의 이름은 하루 만에 종이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중앙 언론은 애초에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뉴스는 월드컵 준비와 IT 산업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의 실종은 사건이 아니라 통계였습니다. 한 기자가 제보를 올렸지만 데스크에서 잘렸습니다. 이게 기사거리야? 그냥 실수로 빠진 거잖아. 인터넷도 조용했습니다. SNS는 아직 없었고 포털 뉴스 검색창에 군산 실종을 입력하면 전북일보의 그 기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조회수 37회, 댓글 0개. 그마저도 며칠 뒤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군산 지역 사회도 곧 잊었습니다. 외국인 하나 빠졌다더라. 그래? 불쌍하네. 그리고 대화는 부동산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바다 일이 원래 위험하지 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참 많아졌어. 옥도면 주민들 사이에서도 잠시 화제가 됐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추모도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양식장 업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안전장비 없이 계약서도 없이 바다 위에서 버티는 그들을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으니까. 침묵은 공모였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몰랐습니다. 서울 중심의 이슈에 매달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한 지방의 작은 사고는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는 서류 한 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노동자 리안, 실종. 직원은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십 건 중 하나로 가족 연락처가 확인되면 통보하겠습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서류상에선 리안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노동부엔 보고조차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험도 계약서도 없었고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일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사람. 리안을 기억한 건 컨테이너 숙소의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그의 빈 침대, 남겨진 작업복, 쓴 편지 한 장. 그들은 매일 밤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 노동자가 들어왔고 리안의 이름은 숙소에서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2001년 11월 군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양식장 위로, 바다 위로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 아래 어딘가에 리안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그날 신문 한 켠에 120자짜리 기사. 그것이 28살 청년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 자리에 새 광고가 실렸습니다. 양식장 근로자 모집, 외국인 환영. 한 사람의 죽음 위에 다음 숫자를 찾는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2002년 사건이 있던 해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군산 옥도면 앞바다는 여전히 김 양식장으로 빼곡했습니다. 리안이 사라진 5구역도 그대로 운영되었습니다. 그의 자리를 새로운 베트남 청년이 채웠고 아무도 1년 전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벽에는 누군가 작은 글씨로 새겨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RIAN 2001년 10월 12일. 하지만 그 글씨는 곧 페인트로 덮였습니다. 양식장 주인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불길하니까 지워. 2003년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 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병원비는 본인 부담이었고 산재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 뒤 떠나기 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뭔가 이상해요. 밤에 나오지 마세요. 그 말의 뜻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2005년 양식장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김값은 떨어졌고 일손은 더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늘었고 임금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도 리안이 사라진 그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였습니다. 2007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에 낄 때 5구역을 지나면 부표 위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어민 하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말한 이의 얼굴은 웃지 않았습니다. 2008년 그 양식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긴발은 거치고 부표는 철거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는 허물어졌고 노동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기 전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에 바람만이 대답했습니다. 2010년 5구역은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녹슨 닭과 부서진 부표 몇 개뿐이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쇳소리가 났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어민들은 그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밤에 들으면 기분이 이상해. 그러나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고 두려웠으니까요. 2012년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옥도면 일대에도 공장 부지가 들어섰고 그 바다 역시 매립 예정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발전이 시작되는 거야. 주민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7년 전 그곳에서 사라진 청년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2014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덤프트럭이 흙을 쏟아붓고 포클레인이 바다를 밀어냈습니다. 한 인부가 흙 속에서 녹슨 쇠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구명조끼의 버클처럼 보였지만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쓰레기야. 버려. 쇠 조각은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2015년 그 자리에 회색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높은 담장, 넓은 주차장. 바다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준공식 날 시장과 기업 대표가 리본을 잘랐습니다.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아래 14년 전의 비명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2016년 공장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기계 소리가 울렸고 야간 근무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았습니다. 밤 2시쯤 되면 공장 뒤편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귀신이라도 있나 봐? 모르겠어요. 진짜 파도 소리 같아요. 2017년 한 경비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여긴 뭔가 이상해요. 그가 남긴 CCTV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공장 담벼락 아래 마치 누군가 서 있는 듯한 실루엣. 카메라, 오류겠지. 그 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2018년 어떤 직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는데 담벼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 있다 같은 문장이었죠. 근데 다음 날엔 사라졌어요. 누군가 지운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2019년 한 어민이 말했다. 공장 뒤편에서 등불 같은 게 떠올라요. 파란 빛이에요. 마치 누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날 이후 그 바다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췄습니다. 공장도 멈추었습니다. 그 고요한 밤, 택배 기사 한 명이 이상한 걸 보았습니다. 담벼락에 누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계속 벽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는 무서워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벽에는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1년 봄, 사건 발생 20년째.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리안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흩어졌고 양식장 주인과 선장도 사라졌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장 뒤편의 낡은 담벼락에는 아직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끼가 끼었지만 눈을 가까이 대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여기 있다. 밤이 되면 어민들은 그 바다를 피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차갑고 슬프고 누군가 기다리는 느낌. 20년이 흘렀습니다. 바다는 육지가 되었고 양식장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 대신 기계 소리가, 갈매기 대신 트럭이, 긴발 대신 콘크리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잊힌 이름 하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 하나, 그리고 밤마다 떠오르는 파란 불빛 하나. 시간은 모든 걸 덮지만 진실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7도의 차가운 물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며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23분 서울 마포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사무실. 활동가 김민수 가명은 평소처럼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임금 체불, 비자 문의. 그 사이 제목 한 줄이 눈을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군산 바다. 저는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제이, 김, 익명. 메일은 길었습니다. 문장들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1년 군산 옥도면 양식장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동포입니다. 리안이라는 인도네시아 형과 함께 일했습니다. 성실했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고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메일은 구체적이었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밤 리안 형이 선장과 다퉜습니다. 이유는 임금이었습니다. 계약서 70만 원, 실제로는 50만 원. 형이 말했습니다. 계약서대로 주세요.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선장은 싫으면 나가라고 했고 형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낡은 200만 화소대 디카로 찍은 듯한 저해상도. 부표 위에 서 있는 남자. 파란 작업복. 주황색 구명조끼.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 확대하자 번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서툰 한글.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 메일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은 제가 찍었습니다. 10월 11일 저녁 리안 형은 혼자 5구역 부표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고향이 보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리고 다음 날 10월 12일 아침 형은 선장과 기관장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점심 무렵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관장의 옷이 거의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담배를 피우며 침착했습니다. 수색 중 둘이 나눈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도 입 다물어. 둘 다 끝이야.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고. 김민수는 프린트를 눌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오래된 인화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게 찍힌 숫자 01, 10, 12점. 시간은 종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통화 연결음 3번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제이. 캠 씨죠? 인권센터 김민수입니다. 메일 잘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9월 18일 서울의 조용한 카페. 40대 중반의 남자. 야윈 얼굴, 떨리는 손. 그는 컵을 감싼 채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불평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에는 참지 못했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불법 체류였고 말하면 제가 먼저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요. 김민수는 물었습니다. 선장과 기관장 이름을 기억합니까? 선장은 박, 기관장은 최. 기관장은 평소 외국인을 무시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 자주 그렇게 말했죠. 다른 증인은요? 필리핀 동료가 1명.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겼습니다. 인권센터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의 기록 열람제 조사 요청, 언론 제보, 현장 검증 계획 수립, 군산으로 내려간 독립 기자는 옛 양식장 터지금은 공장을 찾았습니다. 담벼락 아래 페인트가 벗겨진 콘크리트, 희미한 긁힘, 글씨처럼 보이는 자국. 공장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옛날 얘기는 모릅니다. 옛 선장 박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작은 배를 모는 그는 문턱에서 말을 끊었습니다.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더 드릴 말 없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옛 기관장 최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2019년에 스스로 동네 사람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20년 전 종결 사건입니다. 그러나 김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 로그를 찾아냈습니다. 해경 출동 무전기 기록 918점, 반면 공식 신고서는 925점, 7분의 공백, 그리고 양식장 작업 일지의 연필 흔적, 5구역 0900 0930 교체 위에 겹쳐 쓴 듯한 자국.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사고 이전의 사전 지정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10월 12일,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 작은 배 한 척에 꽃을 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김민수, 제이, 캠, 기자 1명. 꽃은 조용히 떠내려갔습니다. 제이, 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날 저녁 독립 매체에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20년 전 바다에 사라진 이름, 리안을 기억합니다. 조회수 1200점, 댓글 3점.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공식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재수사 불가, 증거 불충분, 사진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김민수의 책상 위에는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날짜, 무전기 0918, 작업일지에 겹쳐 쓴 글씨.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또다시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 사건 발생 23년째, 군산 옥도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옛 양식장이 있던 바다는 매립되어 산업단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 자동차 부품 공장과 물류 창고가 들어섰습니다. 소금 냄새 대신 기름과 콘크리트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리안이 마지막으로 본 수평선은 이제 회색 건물들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5구역이 있던 자리는 지금의 한진 자동차 부품 공장, 3층짜리 회색 건물과 넓은 주차장, 그리고 2m 높이의 담벼락. 낮에는 기계 소리로 시끄럽지만 밤이 되면 단 한 명의 경비원만 남는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공장이었지만 그곳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 근무 서면 이상한 일이 생긴다. 누군가는 새벽에 물소리를 들었다 했고 누군가는 그림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헛것 본 거겠지.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2024년 9월의 어느 밤, 야간 경비원 이정수 42는 첫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그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찬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공장 뒤편, 담벼락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첨벙,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수는 발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육지 한가운데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담벼락을 스쳤습니다. 거기에 글씨 하나가 젖은 듯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여기 있다. 페인트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했고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닿은 느낌은 바닷물이었습니다. 이정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비춰보았을 때 글씨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듯이. 다음 날 이정수는 관리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담벼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착각 아닐까요? 분명히 봤습니다. 첫 야간이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이정수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이 과거엔 바다였다는 것. 2001년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2019년 이 담벼락 앞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그 남자의 이름은 최 씨. 리안이 사라진 날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기관장이었습니다. 이정수는 사건 기록을 뒤졌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은 이미 은퇴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사건으로 오셨다고요? 예. 유서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단 한 문장.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를 밀었다. 짧고 차가운 고백이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쉬어도 증거도 없었어요. 당사자도 죽었고 그저 죄책감에 늦게 터진 고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공식 기록엔 없지만 버리기엔 마음이 걸려서요.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새벽의 담벼락, 그 앞에 쓰러진 최 씨의 시신,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표 위에 서 있는 남자 리안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시각 새벽 23시. 유서 발견 그날 나는 그를 밀었다. 시신 옷 젖음. 비는 오지 않았음. 원인 불명. 옷이 젖어 있었다고요? 그래요. 이상했죠. 그날 밤은 맑았고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바지와 신발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마치 바다에서 막 걸어 나온 사람처럼.
이정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찰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어요. 밤 11시에 도착해서 벽 앞에 한참 서 있더군요. 벽을 만지고 울고 뭐라 중얼거리다가 새벽 2시쯤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노이즈가 일었다가 꺼진 듯 사라졌어요. 며칠 후 이정수는 다시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회색 벽은 평범해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희미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손자국처럼 물에 번진 흔적처럼. 그날 밤 새벽 2시 30분 그는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첨벙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리안 씨, 제가 기억할게요. 당신 이름을, 당신 이야기를. 손끝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반대편에서 누군가 손을 맞댄 듯이. 2024년 10월 12일 사건 23주기. 이정수는 작은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담벼락 앞에 꽃 한 송이를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뭐 하세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사라진 사람을. 그날 밤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리안이 이제야 기억되었다는 안도감 속에 조용히 잠든 것처럼. 하지만 이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진실이 밝혀질 때만 온다는 것. 회색 담벼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귀 기울이면 아주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는 아직 여기 있다. 리안의 시신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밑 17도의 어둠 속에서, 아니면 콘크리트로 덮인 땅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세지 마라. 그 문장은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18년을 견디다 한 사람을 무너뜨렸고, 침묵은 20년 만에 비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실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리안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사라진 이들은 비로소 돌아옵니다. 이름으로,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리안처럼 사라진 수많은 이름들. 그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으며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그리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기억을 이어가 주세요.